잠시 흔들릴 때 장기 국채 ETF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채 매도를 중단할 여지도 있어요. 지금 현재 바이든과 시진핑 양측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부합할 수 있는 한 해가 올해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 낮추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좀 자체적으로 좀 성장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방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네. 절실히 느꼈던, 그러니까 양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합치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채 매도를 중단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채 10년부 금리가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또 나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가이드를 또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FOMC를 또 올해 첫 번째 FOMC를 앞두고 있네요.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방금 끝난 미국증 실험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FMC를 앞둔 경계감이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FMC 전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고점 형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험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는 시점에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네. 1월 FMC 뭐 이미 예상대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연준이 별다른 얘기는 없을 거라고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금융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억누르기 위한 신중한 입장 표명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되려 이제 그게 실망감으로 좀 비춰지면서 좀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FMC가 끝나고 나면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연초 이후로 2월 이전까지는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갈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뭐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4,800선 이상 오버슈팅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좋을 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면서 가장 중요한 심이 정책금리보다는 물가가 아래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실질 정책금리가 양액값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자산들 가운데 주식시장이 가장 선호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분명히 미국 증시가 5천 시대를 열면서 상단은 저는 이제 한 5,300 정도까지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네. 2월 전에 고점으로부터 약 10% 정도 내로 이제 흔들릴 수 있는데 이를 감내할 수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팔아놓고 대체제로서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들을 통해서 좀 잠시나마 투자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로를 놓고 선택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시고 인내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월 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잠깐 투자하는 상품들을 스위칭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거의 뭐 결론을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고 시작을 해주시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번 FOMC를 계기로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건 2월까지 네네.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뭐 5,300까지도 오를 수 네네네. 있다.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가지고 계셔도 좋지만 그렇죠. 좀 피해보는 쪽도 네네. 네, 선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근거가 필요할 텐데 FOMC에서 어떤 얘기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좀 조정의 빌미가 될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올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여전히 CME 패도 G2를 보면 네. 3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항유값은 변동성은 있지만 네. 일단 3월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 6번 정도 인하를 해서 그렇죠. 최종 정책금리 3.75에서 4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이러한 금융시장의 예상과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경로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간극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시장의 기대대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 이끌려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한 기대에 대해서 억누를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 95년, 2000년, 2006년, 2018년도 그때 당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 금리 인상 중단기에 나타났던 투자 환경을 살펴보면 5가지 경제 지표를 염두에 두고 항상 연준은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12월 달치가 이제 21만 6천 명이 나왔었죠. 근데 이 숫자가 3개월 이동 평균을 놓고 봤을 때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평균치가 16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올해 1월 고용지표 예상치가 지금 16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이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5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가 충족되는 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지 여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놓고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50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업은 지금 확장 구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해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 나머지 3개 조건은 이제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인데 이거는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가운데 3가지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경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3월 금리 인하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 드렸던 이 지표들의 숫자들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 아래로 이미 내려오거나 내려올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월 FMC 먼저 얘기해드리지만 신중한 입장들을 좀 표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경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들이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러프하게는 2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 단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 4번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9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7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7월을 기점으로 9개월을 적용을 해보면 2분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5월 FMC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대선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5월달 첫 금리 인상 매 도래하는 FMP를 통해서 25ppc 금리 인하를 하게 돼서 총 6번 정도 하게 되면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는 4에서 4.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선 때문에 아마 이 경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선 전에 총 4번 금리 인하를 하는데 5월, 6월 달에는 각각 25ppc 그리고 7월, 9월 달에는 각각 50ppc씩 해서 미국 대선 이전에 150bp 정도 내린 최종 정책금리 4에서 4.25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은 그냥 2분기 이후로 시작하는 게 생각하는 네, 게 좀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요점은 어쨌든 연준이 이번에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일 네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의 빌미가 네네.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의 전체적인 제목도 그렇지만 좀 쉬어가야 멀리 네. 갈 수 있다. 네, 증시가 뭐 이런 부분도 짚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할까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분분한 FOMC라고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예상보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랄까요? 운신의 폭이 좀 다양해졌다, 넓어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해주시는 얘기가 맞아요. 사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갑자기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꾸준하게 일관되게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은 지금 당장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올해는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푸시를 좀 하겠죠. 왜냐하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줘야만 소비도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도 팬데믹 이후에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민심들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자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카드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꺼내들 정책적인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2분기 때는 금리 인하를 하되 이게 전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현황을 놓고 반영해서 하는 정책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올해도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네. 성장이나 고용, 경관 흐름을 계속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가고 있으면 상단에 있는 차트가 이게 미국의 GDP를 분기별로 기여도 측면에서 구분해서 나타낸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소비 지출 파란색 그리고 민간 투자 주황색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비 지출을 한번 볼까요? 2022년도 2분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경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지난해 2분기 이전에는 이 민간 투자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주황색 부분을 봐주시면 좋은데 이게 지난해 2분기 때 0.9 그리고 3분기 때 1.74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 0.38 그러니까 기여도가 분기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소비 지출과 민간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1.8 정도 추정을 되는데 사실 이를 상회 알려지고 있다는 거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미국의 초과저축 잔액은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정하는 기관들마다 그 숫자값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올해 정도까지는 충분히 미국의 초과저축액이 소진되지 않는 흐름들로 인해서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디스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개인 소득이 회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계 순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 절벽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 투자도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가는 금 물가 기준으로 2% 물가 목표 달성 여지도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고용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수급 불균형도 좀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상황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없을 명분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적인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어디 하나가 좀 부러지거나 침체가 눈앞에 있다. 좀 안 좋은 상황이거나 그럴 때 인하를 한다거나 명분이요. 네네. 아니면 보험성으로 미리 좀 인하를 네네.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정책적인
예, 선택을 측면으로. 고려할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선택으로 2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잠시 흔들릴 때 장기 국채 ETF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새해 들어서 4에서 4.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와 같은 상품들의 가격들이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결국 올해 주요 IB들이 추정하고 있는 매 분기별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추정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1분기 2.9, 2분기 2.7, 3분기 2.5, 그리고 4분기 때 2.3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매 분기마다 제시하고 있는 수정 경제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 이제 PC를 기준으로 올해 내년 그리고 2026년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면서 물가 목표치 2%를 2026년 정도 되면 달성할 걸로 그렇게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올해 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 발표되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PC와 근원 PC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을 앞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달에는 3.6 언더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2.8%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채 매도를 중단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때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채 매도를 중단해 줄 거를 요구했던 건데 중국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때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과 시진핑 양측이 가지고 있는 실익이 부합할 수 있는 한 해가 올해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양안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군사적인 도발을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다 미국으로 짊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낮추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채 매도를 좀 중단해 줄 거를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좀 자체적으로 좀 성장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서방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절실히 느꼈던 그러니까 양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합치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채 매도를 중단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10월달 형성됐던 고점 4.99, 5%에 근접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가격은 애곡된 가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6월 이후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뛰어오르는데 분명히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정확한 고점은 2022년 10월입니다.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이 4.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3%를 넘어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3월, 그러니까 이제 3월 정도 되면 3.6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5%에 육박했던 그 기준보다는 4.23을 기준으로 네네네.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석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해 주신 참고할 이 보고서가 84페이지에 달해요. 네, 이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이 얘기는 꼭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을 수석님이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뒤이어서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일 그렇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미국 경기 순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지금 보시는 그 이 차트는 1854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이 데이터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판별하는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순환을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1854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는 총 34회 발생을 했고요. 팬데믹 이후에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 그리고 2020년 5월 이후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으면서 지금 현재 35회째 이제 경기 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경기 확장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해 12월까지 미국 경기 확장은 4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게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거는 1980년도 이후에 총 6번의 경기 확장 구간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85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 1개월 정도 염두에 두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경기 확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7년 1개월을 적용을 해보면 2027년도 6월까지는 그러네요. 미국은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 주식들, 미국 증시 흐름들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발생 원인들은 각기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확장의 평균 기간은 거의 흡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사실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항상 좀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올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의견들은 분분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NBER 데이터를 갖고 온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판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두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네. 일반 분들이 이제 보통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 추이를 2019년도 이후로 그려놓은 겁니다. 미국의 경기 저점은 지난해 2월달 그러니까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 수축 국면에 놓여 있긴 하는데 지난해 2월달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안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미국 경기 침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경제 지표 결과를 놓고 결정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에 총 4번 최대 150bp 정도까지 금리를 낮출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150bp 정도까지 내리면 솔직히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근데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50bp 내리게 되면 4에서 4.25 정도인데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빨간색 실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전 금리 인상 중단기 2018년도 12월 이후에 그때 당시 정책금리가 2.5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150bp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4에서 4.25 제약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름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실질 중립금리를 실질 정책금리가 큰 폭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물가는 계속 내려가면서 미국 경제는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150bp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물가와 관련된 향방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앞두고 관련된 이야기, 이게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짧지만 요 얘기도 요즘 많이 하는 얘기여서 미국은 뭐 경기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하고의 차별화? 네, 디커플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까지도 뭐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고서에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는데요.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이웃나라 중국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특히 지역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중국 수출 증가율이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상단이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 부진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해야 우리 증시의 이제 상단 역시 좀 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 증시 하반기 지수는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이후 이 반도체 고정 가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하반기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일본 증시 사실 새해 연초 엔화 약세에 기인해서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는 새 일본의 노토반도 강진에 따른 엔화 약세로서 네. 일시적인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본 증시의 투자 시점은 변곡점은 올해 3분기. 일본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 시점이 올해 연간으로 일본 증시의 저점이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고 근거도 제시를 해 주시니까요.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보고서 주신 내용도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